지난 주말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9천억 원 감액된 469조 6천억 원으로 국회를 지각 통과했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경제 현실을 감안해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실세 여야 의원들의 민원성 지역구 예산이 늘어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우리 경제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퇴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탈선 사고 사흘 만에 강릉선 KTX의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도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발표해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지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엿새나 넘겨 지난 주말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긴 했지만 복지 예산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느는 등 변화가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내년 예산안 핵심 내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죠. 네, 이번에 처리된 내년도 예산은 469조 6천억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9.5%, 금액으로는 40조 7천억 원이 늘어난 수준인데요. 증가폭으로 보면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된 2009년도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원안보다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 1조 2천억 원 줄었고요. 사회간접자본, 이 SOC 예산은 원안보다 1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늘고 줄었습니까? 네,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복지 분야 예산이 16조 원 넘게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7% 늘면서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그중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아동수당인데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가 됩니다. 내년 기초연금도 소득 하위 계층 위주로 증액이 되는데요. 원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한 달에 25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 한해서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해서 본회의에 넘겨진 기초연금 개선 예산 약 4천억 원과 출산 장려지원금 약 1천억 원 등은 내년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현 정부 들어서 SOC 예산은 줄여왔는데 이번에는 는 것 같네요. 네, 이번에 최종 확정된 SOC 예산이 정부 안보다 1조 2천억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간사 등 이른바 실세들의 예산이 늘어나는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해창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의 경우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자금이 당초 정부안이 300원에다가 253억 원이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도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 원가량이 서울시 예산에 우회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농어업인이 아닌 준조합원도 농협 등 상호금융의 예금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에게 주던 이자나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가 2020년까지 유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호금융 예탁금은 3천만 원, 출자금은 1천만 원 한도로 조합원, 회원, 준조합원 모두 이자,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는데요. 이를 일괄적으로 2020년까지 연장합니다. 당초 정부는 준조합원에 대해 비과세 특례 기간을 올해까지, 조합원은 2021년까지 각각 한정하고 특례 종료 후 첫 해는 5%, 이후에는 9%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농어민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일반인들도 소정의 가입비를 내고 준조합원이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상호금융이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례를 없애면 가입자 이탈로 상호금융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비과세 혜택이 연장됐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위기지역 중소, 중견기업 투자세 공제율도 확대가 되죠.
네, 맞습니다. 위기 지역의 중소, 중견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10%로 중견 기업은 5%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감가상각비 가속상각 대상에 중소, 중견 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과 대기업의 혁신성장 투자 자산도 추가됐습니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공제해주는 소득이 100만 원씩 늘어나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여야의 힘겨루기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장 지각 처리란 오명과 함께 무더기로 증액된 지역 SOC 예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은 국민적 공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내년 예산안 총액으로 보면은 정부 원안보다 1조 원 좀 안 되게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네. 이 뭐가 줄었고 뭐가 늘었는지 또 가장 큰 변화가 뭔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는 일단 5조 원 정도 줄이고 네. 4조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액은 이제 1조 원 조금 이제 못 미치는 정도 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이제 늘어난 분야는 산업 분야, 그다음에 R&D 이런 쪽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그 반면에 이제 그 SOC도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줄어든 분야는 일자리, 복지 이쪽이 주로 많이 줄어든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보건이나 복지, 고용 부문 예산은 줄었고 불과 하루 남짓 않은 시간 동안 SOC 예산이 무더기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래서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에서 리포트도 나오긴 했는데 실세 의원들의 예산만 챙겼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금액이 일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야의 지도부가 이제 각자 얼마 정도 챙겼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 SOC 예산 지역 민원성 예산 챙기려고 이 지도부에 입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그 SOC 예산을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막판에 늘렸거든요. 예. 올해도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된 그런 상황이고요. SOC 예산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역성 민원 사업 중에는 도대체 이게 실제로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업인데도 억지로 끼워 넣는 그런 사업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 그 경우에는 사실은 별로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도로를 놓더라도 나중에 활용도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은 사실은 예산 낭비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대체 이럴 거면 왜 법정 시한까지 넘겨가면서 처리를 했나 이런 말이 나올 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산안 심의를 좀 늦추게 된 요인이 세수결손 4조 원. 부분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논리적으로 좀 이게 납득이 안 간다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20조 원 정도 삭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왜 4조 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을 하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1조 정도만 지금 이제 순감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쓸 곳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4조 원 세소 결손 부분도 결국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면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더 이제 국민들이 더 빚을 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조율을 했는데 그 내용 그 조정 내역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기한을 넘길 일은 아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 보이는데요. 사실 이른바 이 쪽지 예산이라 불리는 의원들의 나눠먹기 행태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금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개선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제 보통 이제 예산 소위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조정이 안 되면 마지막에 소소위로 넘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소위가 사실은 속기록도 안 남아서 계속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자, 속기록 남기도록 하면 되죠. 네. 근데 그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예산심의 시한을 넘기면서 예결특위 활동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소위 형태의 이제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약간 편법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죠. 네. 이 또한 속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속기록이다. 결국은 속기록을 소소위가 됐던 아니면 그 여야 협의체가 됐든 예산 과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남기도록 한다면 쪽지 예산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내로남불 얘기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남의 얘기할 때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속기록뿐만 아니라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입니다. 지금 거대 양당과 대치하고 있는 야 3당부터 지금 국민전 비판의 목소리도 거센 상황이죠.
이 셀프 인상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무원 이제 그 급여 인상률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인상을 한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숨겨진 또 인상분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랄지 또 뭐 차량 유지비랄지 기타 등등 해서 또 정책개발비 같은 것도 더 인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2천만 원 정도 연 기준으로 이 정도 인상을 이제 한 건데 지금 뭐 그것도 불가피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면 얼마든지 인상하더라도 비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조금 더 각성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이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 등 지금 부작용으로 지목받는 정책들이 어떻게 수정이 될지도 좀 관심인데요. 네,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약간 속도 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서 그런 상황인데 추가적인 조치를 당장 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야권에서는 단기간에 좀 약간 동결하는 것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도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검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 이제 최저임금 인상 부분부터 좀 조절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해 기간 확대 부분을 논의를 마칠 예정이었는데 노동계에서 반발을 하고 하면서 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기로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2월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을 속도 조절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혁신 성장에 좀 더 방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7일 국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기경제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퇴임을 앞둔 김동연 부총리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김 부총리의 마지막 간담회였을 텐데 무슨 말을 했나요? 네, 김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소회를 밝혔는데요.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분배 악화를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자신이 있던 1기 경제팀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가장 신경을 썼다며 2기 경제팀이 이를 토대로 추진력 있게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김 부총리는 이 인사를 통해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며 시장에 일관적인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서울에서 기재부 간부들과 혁신성장본부 직원들을 만난 후 경제부총리로서 공식적인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네, 최근 경제 상황은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이죠. 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경제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발표한 경제 동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진단을 내놨습니다. KDI는 지난해 10월 있었던 추석이 올해는 9월에 있었던 만큼 조업 일수가 늘어나면서 소매 판매와 투자가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흐름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수출의 경우에도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부총리 후임으로 오는 홍남기 후보자는 언제 임명이 됩니까? 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쯤 홍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일 오후 1시 30분에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번 주 경제활력대책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참석하며 한국은행과 국회 방문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외국인이 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국내 상장 주식 팔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순매도 규모는 대폭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 순매도 규모는 10월 4조 6천억 원에서 지난달 36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 상장 주식 보유액은 532조 9천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31.6%를 차지합니다.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KTX 강릉선이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초동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선로 전환기 오류로 추정이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오늘 KTX는 정상 운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 승객 102명을 태운 강릉발 첫 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2분 뒤에는 서울 청량리에서도 열차가 출발을 했는데요. 이로써 일단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열차 운행은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운행 재개에 앞서 새벽 4시 반쯤 KTX 열차를 동시에 출발시켜서 열차가 복구 선로를 온전히 지나갈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현재 사고가 발생했던 구간에서는 열차가 시속 40km 정도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7시 35분쯤 강원도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KTX 열차가 강릉역에서 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탈선을 했습니다. 열차에는 승객 20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승객과 직원을 포함해 16명이 다쳤습니다. 네, 윤 기자, 이번 사고 원인은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네, 우선 원인은 선로 전환기 오류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는 초동 조사 결과 남강릉 분기점 선로 전환기 전환 상태를 표시해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돼서 신호 시스템 오류가 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로 전환기는 열차의 궤도를 바꿔주는 변환기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설계나 시공 혹은 검사와 유지 보수 중 어느 단계에서 결함이 발생했는지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철도 특별사법경찰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별사법경찰대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되면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사흘 만에 정상화가 되긴 했지만 최근 한 달여간 코레일 관련 사고가 11건이 잇따르면서 철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살 땐 증여나 상속 금액이 있는지 모두 밝혀야 합니다. 투기 수요를 실수요와 구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주택 구입 신고 항목이 더 추가된다고요? 네, 오늘부터 서울을 비롯해 과천과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에 증여나 상속 금액을 써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신고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기존 자금 조달 계획서 서식에는 자기 자금 내역이 예금과 부동산 매도액, 또 주식 채권, 보증금 승계나 현금 등 기타 항목으로만 분류돼 있어 증여나 상속 유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개정된 서식에는 증여와 상속 항목을 분리해 작성토록 바뀐 게 특징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소위 금수저의 편법 주택 매입을 더 꼼꼼히 살필 계획입니다. 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지 여부도 상세히 적어야 한다고요? 네, 한마디로 편법 대출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인데요. 국토부는 이를 위해 차입금 항목에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지 또 몇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신고 서식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내일부터 규제 지역에선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집을 처분해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엔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5년 내에 경영이 나아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영 내에 30% 미만에 불과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은 기자. 네, 윤성은입니다. 네, 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해 신생기업은 총 91만 3천 개로 2016년보다 3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발표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전체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은 15.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신생기업의 약 89% 정도는 종업원이 한 명도 없는 나홀로 창업인 것으로 드러났고
신생기업의 70%는 연매출이 5천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신생기업에서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5%로 나타났습니다. 네,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2016년 활동기업 중 2015년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3%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올랐습니다. 2011년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28.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년 안에 문을 닫는 신생기업이 10개 중 7개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점업,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기업의 5년 생존율이 각각 18.9%, 14.4%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더 낮았습니다. 반면 전기, 가스, 수도 분야의 기업은 10곳 중에서 6곳 이상 살아남아 업종별 생존율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중 오렌지 주스 가격이 오르고 콜라와 고추장은 내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지난달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달보다 16개 품목의 가격이 오르고 9개 품목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주스와 국수, 카레 등은 값이 올랐고 콜라와 고추장, 스프 등은 값이 내렸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재협상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협상단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투자 추진에 이용석 광주시장이 본격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9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협상단장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심정으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며 투자 협상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시장은 앞서 협상 최종 타결 불발에 대해 협상 당사자 간 신뢰가 깨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초 광주시에서 밝혔듯이 연말이면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앞서 협상단장이었던 이병훈 광주부시장은 이달 내 협상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섭 시장은 현대차와의 협상이 재개되면 따로 기한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장기화에도 대비하며 협상의 성공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 시장은 새로운 접근을 위해 협상팀 구성과 기능도 변경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장기화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나선 만큼 임단협 유예 기간을 놓고 현대차와 노조 측의 자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소명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에서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증시 상황 보실까요?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1.3% 하락하면서 2047선, 코스닥 역시 1.61% 하락하면서 67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삼성그룹주 좀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이 침체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부진 사장의 경영권이 흔들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0.76% 하락한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하락세입니다. 지금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최저임금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시정 명령을 받으면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2.76% 하락해서 17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ENT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 수주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